여러분, 모나리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런데 혹시 탱크를 설계한 군사공학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만약 이 둘이 같은 사람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정말 놀라운 이중성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한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니 뭐니 해도 위대한 예술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동시에 끔찍한 파괴력을 가진 전쟁 무기를 설계한 발명가였다는 사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두 얼굴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4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빈치가 딱 30살이었을 때예요. 당시 야망으로 가득 찼던 이 젊은 천재는요, 예술의 도시 피렌체를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왜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줄 아주 강력한 후원자를 찾아 밀라노로 가기로 한 거죠. 이건 그야말로 인생을 건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가 당시 밀라노 공작에게 보냈다는 이력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화가나 조각가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쟁 기계 발명가이죠. 무기 제작자라는 겁니다. 예술가로서의 재능은요? 그건 저기 목록 맨 마지막에 마치 맞다. 나 그림도 좀 그려요 하는 식으로 슬쩍 덧붙였을 뿐이에요. 정말 의외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런 야망 뒤에는 사실 엄청난 절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사생아였거든요. 이게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는 정말 큰 족쇄였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든 자기 능력을 증명해서 힘 있는 사람의 눈에 띄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과연 자신의 후원자가 될 사람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팔려고 했던 걸까요? 그의 노트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건 그냥 스케치북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상상력의 무기고였어요. 기관총, 장갑차, 심지어 잠수복까지. 아니, 이게 어떻게 15세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마치 수백 년 후의 미래를 보고 온 사람 같았죠. 이것 좀 보세요. 그의 33년장 기관포 설계도인데요. 작동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자, 한쪽에서 총알이 막 발사되는 동안 다른 쪽 총열은 식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재장전을 하는 거예요. 손잡이만 계속 돌리면 쉴 새 없이 총알이 나가는 거죠. 이거 현대 게틀링건의 작동 원리랑 똑같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이 장갑차. 이건 그냥 튼튼한 깡통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갑옷이 기울어져 있죠? 이게 바로 경사장갑이라는 건데 영감은 거북이 등껍질에서 얻었대요. 포탄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스치면서 튕겨나가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전차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걸 무려 500년 전에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다빈치의 이런 복잡한 천재성은 그냥 조용한 노트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대에는요, 또 한 명의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었거든요. 바로 미켈란젤로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아주 격렬한 라이벌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두 거장은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그림 스타일부터 성격, 일하는 방식까지 뭐 하나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달라도 너무 달랐죠. 아니, 나이 차이가 무려 23살이나 났어요. 다빈치가 한참 선배죠. 그러면 보통 존경심이라도 좀 있을 법한데 전혀요. 오히려 젊고 아주 공격적이었던 미켈란젤로는 대선배인 레오나르도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빈치가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한 거대한 청동 기마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콕 집어서 당신은 청동으로 만들지도 못할 말 모형이나 만들고는 부끄럽게 포기했지라고 쏴붙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악연이죠. 이런 일화만 봐도 두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죠. 레오나르도는 폭력을 싫어해서 채식까지 한 검술의 달인이었지만 싸움은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미켈란젤로는요? 고기를 즐겨 먹고 주먹 다지마다 코뼈까지 부러졌던 그야말로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극과 극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빈치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일을 끝맺지 못하는 성격이죠. 근데 이게 그냥, 좀 게으른가? 하는 수준의 기벽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의 천재성을 규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었고, 때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당시에 벽화를 그릴 땐 프레스코라는 기법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벽에 바른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아주 빠르게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도가 생명인 작업이죠. 그런데 다빈치는요, 그 완벽주의자 성격에 속도에 쫓기면서 작업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이 프레스코 기법을 버리고 자기만의 새로운 실험적인 기법을 썼어요. 아주 천천히 공들여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완벽을 추구하려던 그의 노력이 오히려 이 위대한 걸작을 완성되기도 전부터 썩게 만드는 재앙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빈치라는 천재의 비극인 것 같아요. 완성이라는 결과물보다는 완벽한 과정 그 자체에 집착했던 거죠. 그 집착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수백 점은 더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의 걸작들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그의 그림이 20점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의 후원자들까지 좌절했을까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다빈치를 보고 혀를 차며 남긴 말이 유명하죠. 저 친구는 아무것도 못 끝낼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끝부터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야. 라고요. 그런데요, 과연 이게 정말 결함이기만 했을까요? 어쩌면 바로 그 점이 그의 천재성의 진짜 원천은 아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다빈치에게 예술과 과학은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니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죠. 인체를 해부해서 그 구조를 파악하는 건 결국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였고요. 빛의 원리를 연구하는 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건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긴 여정이었던 셈이죠. 네, 그는 말 그대로 르네상스 정신 그 자체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예술, 과학, 공학, 해부학,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그 시대의 믿음을 완벽하게 구현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요, 다빈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모나리자 같은 완성된 작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유산은 바로 이거죠. 라이트 형제보다 400년이나 앞서서 비행기계를 설계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탱크를 구상했던 그의 수많은 노트들. 바로 그 끝없는 시도의 기록이야말로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 천재의 진정한 유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남긴 몇 점의 완벽한 걸작일까요? 아니면 수백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그 수많은 질문들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에게 답을 남겨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한 인간이 어디까지 꿈꾸고 또 얼마나 더 높이, 더 넓게 질문할 수 있는지를 그의 삶 전체로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입니다.